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2024년도 5회차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년에 6번을 시험 보죠. 그중에 이제 5회차는 9월 달입니다. 마지막 이제 11월 달 6회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인지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경영혁신과 ERP 문제죠. 이 2급은 경영혁신과 ERP든 회계에 대한 내용이든 모두 다 점수 배점이 동일해요. 5점 배점인데 네문항이 나오니까 20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파트입니다. 차세대 ERP의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기출문제 몇 개만 풀어봤으면 이 문제 낯설지가 않아요. 왜? 늘상 봤던 문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다라고 해서 뭔가 경영과 관련된 분석 을 할 때 우리가 수치화된, 구조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수치화되지 못하는 비구조화된 데이터까지 분석을 할 수 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화된 데이터만 분석 대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틀린 거죠. 자, 나머지는 맞는 표현입니다. 이걸 굳이 읽어야 되느냐. 사실은 굳이 읽을 필요 없어요. 아니, 이렇게 그러면 너무 딱 떨어지게 시험을 준비해도 되는 거냐? 자, 맞아요. 경영혁신과 ERP는요, 정말로 계속해서 나왔던 문제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고, 문장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유사하게 등장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1번도 처음 나온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고 넘어가셔도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실 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궁금한 친구들은 읽어보시면 좋겠죠. ERP 시스템의 방대한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가 차세대 ERP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고, 애널리틱스는 리포트, 쿼리, 대시보드, 스코어 카드뿐만 아니라 예측, 모델링과 같은 진보된 형태의 분석 기능도 제공을 한다고 하고요.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는 GD와 보고 같은 기본적인 분석 기술과 예측, 모델링과 같은 수학적으로 정교한 수준의 분석을 지원하고 있다라는 이런 뭔가 굉장히 장점에 대한 요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뭔가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하면 다 좋은 것만 같죠. 그러니까 당연히 데이터들에 대해서도 구조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구조화된 데이터까지 모두 다 분석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내용을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 갑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ERP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원격으로 접속해서 ERP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서비스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 여러분들 단어가 소프트웨어라는 단어가 어때요?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죠. 네,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는 것 SaaS다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as a service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거. 자, 그러면 나머지 파스는 뭐냐?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단어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 IaaS는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해서 나오면 IaaS가 됩니다. 자, 이렇게 데스크탑을 적용한다라는 건 없으니까 IaaS나 파스나 SaaS 중에 정답일 것이다. 그 중에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은 SaaS에 대한 설명이다. 자, 그 다음 갑니다. ERP 아웃소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아웃소싱은 외부에다가 전문 인력에게 내가 맡기는 거죠. ERP를 내가 직접 개발자를 채용해서 고가의 연봉을 줘가면서 ERP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게 사실상 쉽지 않을 수 있더라. 그래서 나는 외부의 전문 업체에다가 맡기는 겁니다. 이렇게 아웃소싱을 하게 되면 내가 굳이 전문 인력을 두지 않아도 ERP를 구축하고 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라는 장점들이 있죠. ERP 자체 개발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기술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고요. 왜? 전문 업체니까. ERP 아웃소싱을 통해서 기업이 가지고 있지 못한 지식도 획득할 수 있어요. ERP 개발과 구축, 운영, 유지 보수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절약할 수도 있고요. 내가 모두 다 100%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요. 자, 하지만 단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 ERP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더라도 이 아웃소싱 업체로부터 독립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유지 보수와 관련된 내용들은 이 아웃소싱 업체가 계속해서 관리를 진행해 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독립을 한다라는 개념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답이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4번입니다. 성공적인 ERP 도입이 기대되는 회사는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회사 A. 이 내용은 사실 여러분들 조금 문제가 응용이 돼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아마 요 방식 새로 만든 유형이니까 계속 출제하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회사 A는 현재 업무 방식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단위에 맞춰서 ERP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업무 단위별로 하시면 안 돼요. 통합 방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재 업무 방식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BPR이다라고 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해서 우리는 혁신을 이룩해야 됩니다. 자, ERP 시스템의 전문 지식이 풍부한 IT 전산 관련 부서 구성원으로서 TF팀을 결성하였다. 그래요. 맞아요. TF팀을 결성을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시스템의 전문 지식이 풍부한 IT 및 전산 관련 부서 구성원으로만 했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대한 전문 지식 풍부한 IT 중심으로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 ERP 도입에 대해서 성공적인 ERP로 가는 방법에서 IT 중심으로만 진행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이 전사적으로 다 진행을 해야 되고요. TF팀을 결성할 때는요. 우리가 전산 쪽 관련 부서의 구성원만으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각각 부서에서 훌륭한 IT 분야 쪽만 아니라 인사 쪽에서도 회계 쪽에서도 물류 쪽에서도 우수한 사원으로 배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회사 C,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서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재정립하고 성공적인 ERP 도입을 위해서 유능한 컨설턴트를 고용하고자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이렇게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유능한 컨설턴트를 고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재정립한다라는 것과 유능한 컨설턴트를 고용한다라는 것, 이걸 이제 성공적인 ERP 도입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 ERP 도입 과정에서 부서 간 갈등 발생 시 최고 경영층의 개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향신 의사결정이다라고 하는데 탑다운이 아니라 버턴업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ERP의 특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고 경영층의 개입이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전사적으로 참여해서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ERP를 도입하자라고 하는 ERP의 기본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이 문제를 보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낯설어, 어려워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성공적인 ERP 도입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요. 나왔었던 내용들이며 좀 문제 유형이 달라졌을 뿐인데 이런 내용들은 계속해서 또 똑같이 복제해서 나올 거니까 이 문제를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5번으로 넘어갈게요. 여기까지가 20점이었어요. 이제 여기부터 또 5점씩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자, 기업의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회사는요, 이렇게 제가 건물을 그려놓고요. 회사 내부와 그 다음 회사 외부의 정보 이용자가 있다고 합니다. 회사 내부에는 직원과 그 다음 회사를 다스리는 경영하는 경영자가 존재하고 있고요. 회사 외부에는 자, 누가 있을까요? 이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도 있을 거고 주주도 있을 거고 투자자도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정부도 있을 거고요. 은행도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 외부 정보 이용자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투자자라든가 그리고 채권자라든가 정부기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모두 외부 정보 이용자다. 누구는 경영자는 직원과 함께 회사 내부 정보 이용자다라고 해서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은 경영자였죠. 그래서 내부 정보 이용자는 관리회계, 외부 정보 이용자는 재무회계 이렇게 서로 이용하는 내용들이 달라지더라라고도 얘기해드렸습니다. 자, 6번 갑니다. 관리회계와 비교할 때 재무회계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관리회계다라고 하면 앞서 보셨던 내부 정보 이용자들이 보는 거고요. 재무회계다라고 하면 외부 정보 이용자가 봅니다. 재무제표라는 일정한 양식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제조원가 명세서 등의 일정 양식은 없고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편한 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관리회계는 미래적인 정보를 나타내고 있다면 재무회계는 과거에 있었던 정보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재무회계는 경영자의 경영 의사결정만을 중요시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뭔가 다른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재무회계는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을 준수한다. 그렇죠? 재무회계는 이 재무제표를 회계 원칙에 따라 작성을 해야 돼요.
재무제표는 정보의 비교 가능성을 통해서 통일된 형식에 따라 작성하고 보고하고 재무에게는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정기적으로 연차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보고하도록 하죠. 그래서 관리에게는 수시로 보고할 수 있지만 여기는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정답은 1번이죠. 재무에게는 경영자의 경영 의사결정만을 하는 거 아닙니다. 경영자의 경영 의사결정과 관련해서는 관리회계 쪽이고요. 이 재무회계 같은 경우는 외부에 있는 의사결정자, 이해관계자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체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7번 갑니다. 기초 자본과 비용의 총액을 계산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기초 자본을 구하려면 기초 자산에서 무엇을 차감하면 기초 부채를 차감하면 기초의 자본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30만 원에서 13만 원을 차감하시면 17만 원이 나오겠죠. 자, 기초 자본 17만 원이 나온 상태에서 다음 내용을 봅니다. 자, 이제 비용의 총액인데요. 비용의 총액은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기말의 자본에서 무엇을 차감했을 때 기초 자본을 차감했을 때 다른 자본에 대한 역할들이 없다면 이렇게 해서 당기 순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아니 굳이 당기 순이익을 왜 갑자기 계산했느냐라고 하는데요. 당기 순이익은 수익의 총액에서 비용 총액을 차감하면 이렇게도 당기 순이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 뭐 재산법이다, 손익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자, 그렇다면 기말 자본이 23만 원인 상태에서 기초 자본 17만 원을 차감했습니다. 이렇게 하니 당기순이익은 6만 원이 산출되네요. 당기순이익 6만 원의 산출을 놓고서 이제 다 왔어요. 수익 14만 원에서 도대체 얼마의 비용을 차감하면 6만 원이 나왔느냐라고 한다면 비용은 8만 원이 등장을 하는 거죠. 자, 따라서 정답이 4번이었습니다. 자, 당기순이익 6만 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비용은 수익에서 당기순이익을 제거한 나머지 8만 원이 비용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차감한 것이 당기순이익을 구성하고 있고 이게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했을 때의 당기순이익과 동일한 값이다 라는 걸 알고 있었어야지만 이 식을 이용해서 답을 찾을 수 있었겠죠. 공부를 조금만 하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지만 학습을 전혀 하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며 뭔가 문제 오류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법한 문제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가면 쉬운 문제예요. 회계는 알고 가면 쉬운 문제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금방 합격해요. 자,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입니다. 자,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라는 표현을 딱 보자마자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뭐다? IS 손익계산서. 자, 우리는 항상 얘기합니다. IS 손익계산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정 기간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12월 31일 특정 시점, 일정 시점은 재무상태표. 자, 그러면 이 손익계산서 요소들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거니까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이 계정과목으로만 짝지어진 거. 접대비 비용이다. 지급수수료 비용이다.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손익계산서에 비용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럼 나머지는 왜 틀렸느냐? 선급금 자산입니다. 외상매입금 부채예요. 보통예금 자산입니다. 미지급금 부채예요. 외상매출금 자산입니다. 임대보증금 부채예요. 이렇게 자산과 부채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 이들은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나타낸다. 재산 상태를 나타낸다. 이렇게 접근이 됐어야 되는 거죠. 자, 이 문제는 앞으로도 이 비용 계정이 아니라 수익 계정들을 보기에 갖다 놓으면서 계속해서 문제를 응용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출제자들은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을 계속 내실 겁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라고 하면 손익계산서, 수익 비용을 찾으라는 얘기구나. 내가 그 부분보다 더 집중해서 공부할 내용은 그 계정이 수익인지 비용인지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구나. 자, 또 하나. 지금 24년도에 사실 다른 시험이나 일반적인 업무 체계에서는 접대비라는 표현을 이제는 쓰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쓰느냐?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ERP 시험은 아직도 접대비라고 쓰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해 주시고요. 자, 제가 이걸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제 드디어
후반부 시험으로 가고 이제 내년도 시험이 되게 되면 접대비라는 명칭이 쏙 사라지고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명칭을 쓰면서 시험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럼 저런 문제를 보셨을 때 뭐가 접대비가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꾸어서 나왔다고 했을 때 뭐지? 이러시는 게 아니라 아 이거 비용이지 기업 업무 추진비 옛날 접대비지 라고 하면서 잘 풀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험 문제에 나왔던 원안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접대비지만 이제 25년도에 시험을 본다면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표현도 알고 있어야겠구나. 자, 다음 보겠습니다. 현금 지출이 발생했지만 거래 내용이 불확실해서 임시로 처리한 가계정입니다. 자, 현금 지출이 발생했어요. 근데 잘 몰라서 임시로 썼대요. 자, 임시로 썼다라는 표현에서 모두 탈락되고 가지급금만 남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급금이라고 하죠. 보통 이런 가지급금들을 쓸 때는 직원에게 출장을 보내거나 그랬을 때 출장비를 대략적으로 지급을 해주고 나서 나중에 그 직원이 돌아오게 되면 출장비를 여비교통비로 불러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가 되는 방식이죠. 따라서 이 가지급금 어찌되었든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산의 성격을 가졌다 하더라도 재무상태표에 표기되지는 못한다. 이런 표현들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확정되는 즉시 확정되는 계정 등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기부금은 우리가 비용 계정으로 영업의 비용으로 보고 있고요. 선급금은 먼저 지급한 계약금, 자산이죠. 자, 지급어음은 내가 지급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부채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기억해 주셔야 되겠네요. 계속해서 보다 보니 회계 2급에 대한 문제들의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 있구나. 아, 내가 지금 이 내용과 관련해서 현재 내가 뭐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얘가 자산이고 얘가 부채고 얘가 비용인지 이 계정 과목들의 구분을 잘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구나. 그 계정 과목을 언제 쓰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구나. 그래서 회계 2급은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0번 들어갑니다. 기구 구입과 관련한 분계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계정. 자, 사실 기계 기구라는 표현 잘 안 쓰죠. 여러분들 프로그램도 그렇고요. 기계 장치라고 표현을 해요. 자, 어찌되었든 기계 기구든 기계 장치든 유형 자산에 해당하는 내용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고, 자, 이걸 가지고서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계정을 물어봤어요. 자, 우리가 현금 주고 구매했어요. 그러면 현금을 쓰시면 되겠죠.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해서 지급했어요. 그러면 보통예금을 썼을 거예요. 자, 문제는 외상거래입니다 라고 할 때 외상매입금을 써야 되느냐 미지급금을 써야 되느냐 라고 하는데요. 이 외상매입금은 일반적 상거래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일반적 상거래라는 게 뭐냐? 우리 회사의 주된 재고자산과 관련된 거래라고요. 이 재고자산 하면 상품이나 원재료나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재고자산 거래일 때에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도 이 외상 매입금과 관련해서 일반적 상거래다라고 해서 쓸 수 있어도 이 상품 제품이 아닌 거는 외상이든 어음이든 다 뭘로 불러줘야 된다? 미지급금으로 불러줘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 여기에는 미지급금까지는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상품이나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외상매입금이 올 수는 없다고요. 정답이 어떻게 외상매입금이 되었는지 이제 아실 거예요. 자, 다음도 볼게요. 11번입니다. 5월 5일 발생한 거래를 추정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대여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전기된 내용들을 분계로 바꿀 때는 양쪽에다 날개를 거쳐 놓고서 그리고 나서 위에 있는 계정을 그대로 가져다가 써줍니다. 아, 대여금으로 인해서 돈이 들어왔구나. 현금이 들어왔구나. 아, 대여금에 대해서 원금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자 수익과 함께 들어왔구나.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내용은 뭐였구나. 원금 5만 원에 이자 3천 원이 현금으로 입금되었습니다. 5만 3천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라고 보겠군요. 자, 그래서 대여금에 대해서 5만 3천 원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대여금은 5만 원이라고요. 대여금은 5만 원. 자, 현금을 5만 3천 원 대여한 게 아니에요.
대여한 액수는 5만 원이라고요. 그리고 그 이자에 대해서 3,000원을 받은 거예요. 문제는 지금은 대여하는 시점이 아니라 대금을 회수하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대여금을 현금으로 이자랑 함께 같이 받아온 내용이에요. 하여 3번 보기가 정답이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어요? 이제 분계와 관련해서 어떻게 파악해 주는 거다? 전기된 내용들을 우리가 파악할 때는 양쪽 날개를 달아주고 위에 있던 계정을 가져다 써주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쭉 순서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읽어줘라. 그러면 이 상황이 빌리는 상황인지 빌려주는 상황인지 회수하는 상황인지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고요. 자, 대신 만약에 차입금의 상황이었다고 봅시다. 차입금의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되었을 거예요. 현금 5만 원. 자, 그 다음에 이자 비용. 현금 3,000원. 자,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 본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양쪽에 날개를 걸어서 내려와라. 차입금 5만 원. 이자 비용 3,000원. 이렇게 되었을 겁니다. 상대방은. 그래서 부채에 5만 원짜리 원금, 이자 3,000원 붙여서 5만 3,000원으로 대금을 상환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자산과 수익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채와 이자 비용에 대한 비용 내용에 대해서도 혹시라도 이런 T계정에 전기되는 내용들이 응용해서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당황하지 말고 문제 이렇게 양쪽에 날개 달아주고 위에 있는 내용을 내려서 분계를 해석할 줄 아시면 됩니다. 자, 12번 들어갑니다. 재무상태표에 단기 투자자산 항목으로 표시되는 금액 이렇게 물어보네요. 자, 기본적으로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요렇게는 뭐라고 부른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자, 뭐가 빠진 것 같다고요? 현금성 자산이 빠졌죠. 그래서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이렇게 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만약에 이걸 물어봤다면 420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받으러움은 어떤가요? 라고 하는데 받으러움은 외상 매출금과 함께 매출 채권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럼 단기 투자자산, 단기 매매증권, 단기 대여금, 단기 금융상품은 없네요. 42만 원이다 라고 해서 정답 단기 투자자산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1년 이내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뭐 하실래요? 라고 했을 때 어떤 친구들은 여러 가지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들래요? 라고 하는 단기 금융상품을 취득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너는 뭐 할래요? 라고 하면 단타치기로 주식을 사볼래요? 라고 하는 단기 매매증권의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래요? 라고 하는 단기 대여금의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게 단기 투자자산이에요. 그래서 단기 투자자산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 답을 체크할 수도 있어야 되겠다. 사실 지금은 단기 투자자산을 물어봤지만 현금, 현금성 자산을 동일한 구조로 물어보기도 했었고 매출채권을 물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당좌자산을 계산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당좌자산은 이 네 가지를 이 항목을 모두 다 더해 주셔야 됩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투자자산, 매출채권 이런 아이들이 모두 당좌자산에 해당하는 거니까 당좌자산을 고르세요 라고 한다면 모두 다 합쳐서 대답을 해주자. 자, 13번 갑니다. 결산 시 임대료 선수분을 계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 순이익은 20만 원이었어요. 결산 분계를 안 했군요. 자, 보기의 자료와 같이 임대료 선수분을 계상할 경우 단기 순이익의 변동을 물어봤는데요. 자, 5월 1일 날 1년분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현금 2만 5천 원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대변에 임대료다 라고 모두 다 수익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5월 달에 되었는데 1년분이다 보니 내년도 것까지 합쳐져 있죠. 자, 그렇다면 당해년도 결산을 할 때 내년도 4개월치에 대해서는 내년도 수익으로 보셔야지 올해의 수익으로 보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이 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넣을 수 있는 월수를 제외한 내년도에 해당하는 부분, 내년도 4개월에 해당하는 부분은 결산 시 어떤 회계 처리가 필요하더라? 차변에
임대료라는 수익, 차기에 해당하는 수익을 미경과된 부분을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 됐다. 자, 그래서 내년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정리해주면서 대변에 내년도에 대해서 먼저 받은 수익입니다 라고 하는 선수수익이라는 부채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자, 선수분 6,000원이다 라고 해서 아예 계산을 해서 알려줬어요. 그러면 임대료 수익을 6,000원 줄이면서 선수수익 6,000원을 만들어줘야 돼요. 즉, 현재 손익계산서에는 임대료라는 수익이 25,000원으로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손익계산서의 수익은 얼마만 들어가 있어야 된다? 19,000원만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실제로 수익이 19,000원만 들어가려면 현재 있는 수익을 줄이셔야 돼요. 얼마만큼? 6,000원만큼. 수익을 줄인다라는 건 수익이 줄어드는 만큼 뭐가 발생하겠어요? 당기순이익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자, 따라서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현재는 이런 결산 수정분계를 하기 전이다. 즉 임대료라는 수익이 25,000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다. 하지만 결산분계를 통해서 임대료라는 수익은 19,000원만 들어가야 된다. 따라서 수익이 줄어든 만큼 이익도 줄어들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결산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을 많이들 어려워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잘 보세요 라고 늘 얘기합니다. 자, 14번 들어갑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유가증권 취득원가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단기매매증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주식 3,000주를 주당 5,000원을 취득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수수료와 증권거래세가 있지만 차변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단기매매 증권이다 라고 해서 정답으로 나오는 것은 3,000주 곱하기 5,000원에 535, 1,500이다 라고 해서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 여기 수수료와 증권거래세가 있습니다. 80만 원 이거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지급 수수료 혹은 뭐 수수료 비용 이런 식으로 해서 손익계산서에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매매증권은 매입하는 과정에서의 부대 비용을 따로 비용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취득원가 포함하시면 안 됩니다. 자, 혹시라도 매도 가능 증권이다 라고 했다면 매입할 때 부대 비용을 모두 다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1,580이 정답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얘는 분명하게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되는 주식이다 라고 했으니 매입할 때 수수료나 증권거래세는 따로 비용으로 처리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안 돼 라고 하면서 딱 주식수와 취득가격만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15번 들어갑니다. 24년도 12월 30일 결산법인 생산성 기업은 24년도 8월 1일 잔존가치가 40, 내용연수가 10년인 기계장치를 400만 원에 구입해서 정액법이고요. 그 다음 월할 상각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구입한 시점이 언제냐? 8월이에요. 자, 문제가 월할 상각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건 구입한 시점이 1월 1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으면 그냥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에 나누기 내용연수다 라고 해서 나눠주면 됐던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8월부터 시작해서 취득해서 사용하니 8, 9, 10, 11, 12, 5개월만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니 내용연수에 대해서도 1년치를 다 나누는 것이 아니라 12개월, 월할 상각이니까 12개월 중에 실질적으로 사용한 5개월치만 감가상각을 하는 거예요. 감가상각은 내가 사용한 만큼 가치가 깎인 걸 얘기하는 거니까 취득하고 나서 사용한 월수가 얼마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취득가격 들어갑니다. 400만 원. 잔존가치 들어갑니다. 40만 원. 자, 360에다가 나누기 내용연수 10년입니다. 그러면 36만 원이 되겠네요. 자, 곱하기 12분의 5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자, 곱하기 5 나누기 12 이렇게 진행을 해주면 15만 원이다 라고 나오네요. 자, 정답은 15만 원. 이렇게 체크가 되어야 합니다. 자, 24년도에 기록하게 될 손익계산서의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의 내용연수만 나눠주는 것이 아닌 12개월 중에 8월부터 12월 달까지 실제로 사용한 5개월에 대한 분량만 감가상각을 진행해주고 있다는 점. 자, 다음 16번 갑니다.
16번은 기계장치 처분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기계장치 감가상각 누계액을 물어봤는데 실제로 이 내용은 여러분들 어디에서도 나왔었냐면 1급에서도 똑같이 나왔어요. 대신 숫자는 좀 달라요. 자, 취득가격, 기계장치의 취득가격이 65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인지 물어본 질문. 자, 그러면 장부가액은 모르겠는데 이걸 얼마에 처분했더니 65만 원에 처분했더니 45만 원의 이익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45만 원의 이익을 봤다라는 건 내가 이 가격이 얼마짜리였다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거꾸로. 65만 원에 팔아서 45만 원의 이익을 받았다는 건 내가 20만 원짜리를 65만 원 받고 팔았구나. 45만 원 이익 얻었네. 자,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20만 원의 장부 가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장부 가격 20만 원짜리 65만 원에서 얼마를 차감하면 45만 원을 차감하면 감가상각 누계액 45만 원을 차감하면 장부 가격이 20만 원이 되는구나. 20만 원짜리를 65만 원 받고 팔아서 45만 원 이익이 나왔구나. 라고 해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물어봤으니 45만 원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겠죠. 자, 이런 식으로 유출을 해서 문제를 푸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 이게 너무 빨리빨리 머릿속에 접근이 되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이렇게 접근해 보세요. 어떻게? 자, 1번.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계장치가 처분이 됩니다. 취득가격 65만 원짜리입니다. 2번. 이 자산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사라지는데 알려주지 않아서 모릅니다. 3번. 처분하고서 받는 돈 보겠습니다. 현금이든 뭐든 받았을 텐데 65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4번. 그로 인해서 처분 이익이 45만 원이 발생했다고 하는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금액을 계산하시면 합계가 110. 여기도 110이 되어야 하니 65를 차감해 주니 얼마가 나오겠구나? 45가 나오겠구나.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45. 이렇게 역으로 계산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회계 처리를 통해서 분계를 통해서 하는 게 더 쉬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스스로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계산해서 하시면 됩니다. 혹은 어떻게 하자? 처분 이익에서 처분 가격을 차감하면 20만 원의 장부 가격이 나온다. 20만 원짜리를 65 받고 팔아서 45만 원의 이익을 냈구나. 20만 원짜리가 나오려면 65만 원에서 얼마의 누계액을 차감한 거였겠구나. 45.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자, 17번입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 개발비에 대한 설명 중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제품과 신기술 등 개발 활동과 관련해서 발생한 지출로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무엇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다라고 되어 있고요. 신제품, 신기술과 개발에 관련된 지출을 자산 처리할 경우에는 뭘로 처리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어차피 자산 처리할 계정은 시험비, 수선비, 세금과 공과 개발비 중에 누구밖에 자산이 없어요. 바로 니은번 개발비밖에 자산이 없죠. 자, 그러면 앞에는 뭐겠다?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맞춰갈 수 있겠죠. 그래서 자산 계정이 개발비밖에 없어. 수선비라든가 세금과 공과는 비용 계정이고 시험비라는 건 계정 과목에 없어. 라고 해서 접근해 주시면 금방 풀 수 있었으며, 자, 나머지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으며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라는 이런 무형자산의 기본적인 정의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18번 가겠습니다. 보기의 자료를 토대로 매출액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나오네요. 자, 단기 총 매출액이 50입니다. 단계 매출 채권의 회수 기일보다 빨리 회수가 되어 약정된 기일까지 일수에 따라 할인해 줬대요. 자, 빨리 회수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30일 중에 언제라도 갚으면 좋지만 10일 안에 갚으면 2% 깎아줄게. 이런 식으로 해주는 행위들. 바로 일찍 갚아서 깎아주는 거 매출 할인입니다. 매출 할인은 전체 매출액에서 차감을 하도록 되어 있죠. 따라서 손익계산서에 기록될 매출액은 전체 총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을 차감합니다. 하자가 있어서 일부를 할인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애누리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애누리 15만 원도 역시나 차감을 합니다.
순매출액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전체 총 매출액에서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이 빠져야 되죠. 자, 그렇다면 20만 원을 빠지게 하고 나면은 남는 금액은 30만 원이다 라고 해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8번의 정답은 30이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19번 갑니다. 주식회사 생산성에서 현금 50만 원을 8개월간 차입했고요. 차용증서를 발행했습니다. 대변의 계정으로 옳은 것은? 자, 직접적으로 차변, 대변, 분계를 물어보는 시험은 아니었지만 분계할 줄 모르면 곤란하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 자, 왜? 내가 현금 50만 원을 차변에 빌려오면 차변에 기록한다라는 점. 그 다음에 돈을 빌려오는 행위는 차입금이며 1년 이내 8개월은 단기 차입금이다. 이렇게 부른다라는 점. 그래서 부채가 증가하면 대변에 기록하고 있다는 점. 이걸 아셔야 되겠죠. 자, 주의하실 점. 유동성 장기 부채는 여러분들 장기 차입금이 있었다가 이 장기 차입금이 이제 보고기간 종료를 기준으로 내년에 갚아야 된다.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바꿔주는 표현이 유동성 장기 부채예요. 아예 처음부터 빌렸을 때 1년 이내면 단기 차입금으로 불러줍니다. 그러니 유동성 장기 부채는 정답이 될 수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안 되는 거죠. 얘는 장기 차입금이 내년에 만기가 도래합니다. 라고 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20번. 자본 조정 항목은 자본에서 가산되거나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자본의 마이너스 성격, 감자 차손이나 자기 주식이나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렇게 손실과 관련된 거, 자기 주식은 취득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마이너스입니다. 따라서 이런 감자차손이다, 자기 주식이다,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다는 모두 차감 성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본금이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 현금이 나갈 때 유상 감자 과정에서 자본금보다 현금이 더 많이 나갔다라고 했을 때 차변에 감자차손이라고 기록을 해주죠. 자,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라고 할 때 자기 주식이 차변에 기록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마저도 자기 주식이 사라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받는 돈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하지만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차변에 이월이익 잉여금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기록하면서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즉 자본의 가산 성격으로서 대변에 기록이 됩니다. 자, 생길 때 어디 변에 생겼냐 이겁니다. 감자차손 생길 때 차변, 자기주식 생길 때 차변, 자기주식 처분 손실 생길 때 차변입니다. 하지만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생길 때 대변이니까 얘만 가산 성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막연히 외워서 답을 체크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회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가능하게끔 나는 좀 더 논리적으로 학습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회계 처리를 통해서 정리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여러분들 어떻게 잘 따라오셨나요? 실제로 뭐 어려웠어요 라고 하는 평보다는 평이했으나 제가 좀 학습이 부족했어요 라고 하는 의견들을 더 많이 주시는데요. 실제로 이제 내용을 보면 이 회계 2급은 이 계정 과목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 중에 어디에 들어가 이것만 잘 구분할 줄 아셔도 사실상 합격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익힐 때 여러분들 귀찮다고 너무 대충대충 그냥 그때그때 이해해서 풀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외워야 되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외우고 가시는 것이 더 훨씬 더 시험을 빨리 합격하는 길이니까요. 이해하셨다면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실무는 또 실무 강의장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